오늘은 학자들이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게 된 발굴지 100곳을 살펴본다. 도굴꾼들이 휩쓸고 간 뒤에 발견된 것. 1971년 6월 21일 오후 2시 우크라이나 남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지역에서 고고학자 보리스 모잘레우스키가 절망적인 이름까지 붙은 거대한 스키타이 고분, 이른바 톨스타야 모길라의 발굴 현장으로 내려간다. 분위기는 썩 좋지 않다. 고분은 거대하고 발굴도 오래 이어졌다. 게다가 거의 모든 곳을 옛 도굴꾼들이 먼저 훑고 갔다. 깨진 그릇과 털린 무덤만 봐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금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도굴꾼들은 고고학자들보다 무려 2000년 넘게 앞서 있었다. 모잘레우스키는 꽤 독특한 인물이었다. 역사학자이자 고고학자였고 시인이기도 했다. 평생 약 150기의 고분을 발굴했으며 말 그대로 이 초원과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다. 전해지는 말로는 발굴을 떠나기 전 크고 반짝이는 무언가를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당찬 메모까지 남겼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 그는 옛 도굴꾼들이 파놓은 좁은 통로를 따라 걷는다. 그들의 흔적을 따라 주 매장실로 왕의 무덤을 향해 단다. 바로 그 순간 고고학자라면 평생을 걸만한 일이 벌어진다. 도굴꾼들이 끝내 닫지 못한 방 안에서 손전등 불빛에 무언가 번쩍였다. 금이었다. 2500년 전 누군가 놓아둔 바로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던 거대한 물건이었다. 모잘레우스키는 나중에 자신도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고 털어놓았다. 그것은 팩토랄, 스키타이 왕이 착용했던 거대한 금제 흉식이었다. 수금만 1kg이 넘었고 순도도 거의 결혼 반지에 쓰이는 금에 가까웠다. 지름은 30cm가 넘었으며 표면에는 보석 세공 수준으로 정교하게 만든 작은 영상 약 100개가 새겨져 있다. 사람들이 양을 돌보고 그리핀이 말을 찢고 사자가 멧돼지를 쫓는다. 하나의 스키타이, 세계 전체가 초원 귀족의 주문을 받은 그리스 장인들의 손에서 금으로 굳어버린 셈이다. 그 다음은 거의 추리극이다. 이런 급의 유물은 모스크바의 중앙기관으로 가져가려 했다. 멋진 전설에 따르면 모잘레우스키가 평범한 소모단에 이 귀중한 금을 숨겨 키이우로 옮겼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훨씬 엄중했다. 페토랄은 무장한 경찰의 경호 아래 열차의 별도 객실로 운송됐가고 보물은 결국 키이우에 남길 수 있었다. 사실상 이 유물을 위해 별도의 보물관까지 만들어졌고 이름도 그대로 황금 보물고였다. 페토랄은 지금도 그곳에 남아있다. 오늘날에는 키이우의 역사 보석박물관에 보관되며 말 그대로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로 여겨진다. 그래도 굳이 어떤 숫자라도 듣고 싶다면 여러 해 동안 최고 2억 달러에 이르는 가치가 매겨진 적이 있다. 땅속에 2500년을 묻혀있던 금속 조각 하나에 2억 달러. 고대 도굴꾼에게도 훗날 이것을 고향에서 멀리 가져가려 했던 이들에게도 기적적으로 넘어가지 않은 물건이다. 미노스의 뱀 여신. 가장 유명한 상징 가운데 하나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미노스 문화 전체에서 가장 알아보기 쉬운 상징 중 하나는 바로 뱀 여신이다. 하지만 고고학자들도 이 존재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다. 워낙 유명하니 학자들이 이미 충분히 연구했을 것 같지만 1903년 발견된 뒤 지금까지도 무엇을 혹은 누구를 나타내는지 논쟁이 이어진다. 기원전 약 1600년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파이앙스 소상은 미노스 미술에서도 드문 형태라 더욱 신비롭다. 일부 고고학자는 이것이 동물의 수호 여신을 나타낸다고 보는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이 소상 속 여성이 애초에 뱀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본다. 또 다른 견해로는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이 실제로는 뱀이 아니라 밧줄이라는 주장도 있다. 게다가 소상 자체가 아서 에번스에 의해 크게 복원되면서 수많은 오해와 잘못된 해석이 생겼다는 지적도 있다. 야마시타의 금.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가장 흥미진진하고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야마시타의 금 전설이다. 이 이야기는 일본 장군 야마시타 도모유키에서 시작된다. 수많은 이야기에서 그는 일본군이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벌인 군사작전 중 빼앗은 막대한 보물을 모았다고 전해진다. 전설에 따르면 전쟁 말기 패배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예감한 야마시타는 부하들과 함께 이 보물을 필리핀 곳곳에 숨겼다고 한다. 그 뒤 야마시타의 금은 수많은 탐험과 수색의 대상이 되었고 전 세계의 보물사냥꾼과 역사학자, 모험가를 끌어들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느 탐사대도 이 보물이 실제 존재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지는 못했다. 야마시타의 금 전설에는 시간이 흐르며 수많은 신화와 추측이 덧붙었다. 숨겨진 재물에는 금과 보석뿐 아니라 믿기 힘들 정도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유물도 있었다는 이야기다.
한 가지 설에 따르면 일본군 지휘부는 복잡한 암호와 지도를 이용해 보물의 은닉 장소를 표시했지만 그중 많은 것은 전쟁 막바지에 사라지거나 파괴되었다. 야마시타의 금을 풀기 위해 수십 차례의 원정이 진행됐고 그중 일부는 비극과 목숨을 잃는 사고로 끝나기도 했다. 이는 보물 사냥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 필리핀의 정글과 산악지대에서 수색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야마시타의 금 이야기는 지금도 새로운 세대의 탐험가들을 자극한다. 제2차 세계대전에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많다는 사실도 떠올리게 한다. 그리고 누가 알겠는가? 언젠가는 누군가가 그 비밀을 풀어 잃어버린 보물을 찾아낼지도 모른다. 거대한 눈을 가진 인간 형상.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마르키즈 제도의 누쿠이바 섬에는 서기 약 11세기의 석조 조각이 남아있다. 커다란 바위에는 거대하고 둥근 눈과 길게 느린 양식화된 몸을 가진 형상들이 한 줄로 새겨져 있다. 처음 보면 전혀 인간처럼 보이지 않는다. 커다랗고 텅 빈 눈, 길쭉한 머리, 살짝 구부정한 자세. 하지만 사실 이런 양식은 현지 폴리네시아 석조 전통에서 흔했다. 중요한 조상이나 영혼을 일부러 과장해 평범한 인간과 다르게 묘사하곤 했다. 이런 형상은 대개 조상과 영혼에 대한 숭배와 관련이 있었고 현지 신앙에서는 그들이 죽은 뒤에도 섬의 삶에 계속 영향을 준다고 여겼다. 커다란 눈은 폴리네시아 미술에서 보통 평범한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말하자면 영적인 시야를 뜻했다. 누쿠이바 섬은 언제나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수천 킬로미터의 탁 트인 바다로 다른 세계와 떨어져 있었고 바로 이 고립성이 현지 예술 전통을 외부 문화의 강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채 수백 년 동안 보존하게 했다. 술탄의 보물, 지옥의 우물 혹은 바루트의 구멍은 예멘에 있는 수수께끼의 싱크홀로 수많은 전설과 신화에 둘러싸여 있다. 현지 주민들은 우물 바닥에 진과 망자가 지키는 술탄의 보물이 있고 그곳에서 묘지 같은 냄새가 올라온다고 믿었다. 과학조사는 이런 전설 가운데 일부를 확인해 주었다. 동굴 탐험가들은 마침내 싱크홀로 내려가 바닥에서 표본을 채취했다. 구덩이는 원뿔형으로 지표의 지름은 약 30m지만 바닥에서는 120m까지 넓어진다. 깊이는 112m다. 위쪽의 다공성 지층은 물을 통과시키지만 아래로 갈수록 치밀하고 불투수성이 강해져 4개의 포포와 석순이 만들어진다. 술탄의 보물로 불렸던 것은 사실 동불 진주였다. 모래알이나 나무 조각을 중심으로 탄산칼슘이 쌓여 생기는 희귀한 형성물이다. 바루트에서는 에메랄드빛과 금빛이 섞여 보여 옛사람들을 착각하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 싱크홀 바닥에는 뱀과 절지동물도 산다. 현지인들이 말하던 무덤 냄새는 주로 썩어가는 동물 사체에서 나오는 것으로 대부분 더위를 피해 우물 안으로 날아든 새들이다. 바닥까지 내려가면 깊이 때문에 다시 날아오르지 못한다. 이 우물의 기원에는 크게 2가지 가설이 있다. 첫째는 오래전에 꺼진 지하화산의 분화구라는 설이다. 둘째는 수백만 년 동안 지하수가 지층을 씻어내며 만든 자연 우물이라는 설명이다. 현재로서는 바루트 우물이 2번째 방식으로 형성됐을 가능성이 더 크며 이는 특이한 구조와 내부 물질을 설명해준다. 그림 컬렉션 2012년 뮌헨에서 한 발견이 이루어졌고 전 세계 미술계를 뒤흔들었다. 크지 않은 아파트에서 나치가 압수했던 그림 컬렉션이 발견됐는데 가치는 10억 달러로 추정됐다. 그 안에는 거장들의 작품도 있었는데 마르크 샤갈, 파블로 피카소, 앙리 마티스 등의 작품이었다. 이 컬렉션은 유럽 미술의 잃어버린 보물과도 같았고 그중 상당수는 수십 년 동안 사라진 것으로 여겨졌다. 이 작품들은 나치 정권이 퇴폐 미술로 규정했거나 유대인 가문이 소유했다는 이유로 대대적으로 압수하면서 나치의 손에 들어갔다. 많은 작품이 전쟁 전과 전쟁 중 원래 소유자에게서 빼앗겼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분실되거나 파괴된 것으로 여겨졌다. 이 컬렉션이 발견된 것은 독일 당국이 탈세 사건을 수사했기 때문이다. 수사는 결국 해당 아파트의 수색으로 이어졌고 그곳에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미술품들이 발견됐다. 컬렉션에는 유명한 걸작뿐 아니라 덜 알려졌지만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큰 작품도 포함돼 있었다. 이 발견은 국제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소유권과 반환, 도덕적 책임에 대한 논쟁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나치에게 가문의 보물을 빼앗긴 수많은 유대인 후손에게는 자신들의 역사와 유산을 상징하는 잃어버린 작품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되었다. 외계인과의 첫 전투는 이미 벌어졌을까? 1946년 8월 26일 미국 과학탐사대가 남극으로 향했다. 탐사대를 이끈 사람은 제1차 세계대전에도 참전했던 해군 장교이자 탐험가 리처드 버드 제독이었다.
탐사에는 함선 13척, 항공기 33대, 미 해군 병력 약 5,000명이 동원됐다. 제독이 지휘한 탐사대는 9달이 지나서야 돌아왔고 제3제국의 잔존 세력, 어쩌면 외계인과도 전투를 벌여야 했다고 보고했다. 비행 물체들이 탐사대원들을 공격해 미국 측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한다. 버드는 보고서에서 믿기 힘든 속도로 움직이며 거의 순간적으로 위치를 바꾸는 정체불명의 장치를 봤다고 주장했다. 당시에는 제독의 높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이 주장이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렸다. 하지만 2018년 위성사진에서 엄청난 속도로 움직인 무언가가 남긴 비행운 같은 흔적이 포착됐다고 한다. 그 흔적은 남극과 북극을 이어 지구 전체를 가로질렀으며 거리는 약 2만 킬로미터였다. 흔적의 형태가 가장 오래 유지된 시간은 30분 정도였고 대부분은 15분 만에 흩어지기 시작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하면 그 비행운을 남긴 물체는 시속 최소 8만 킬로미터로 움직였다는 계산이 나오며 이는 당시 존재하던 가장 빠른 항공기보다 10배나 빠른 속도다. 성당벽의 외계인. 대성당 스페인 팔렌시아의 성 안톨린 대성당은 스페인에서 세 번째로 큰 성당이면서도 놀랄 만큼 덜 알려진 곳이다. 대부분의 관광객은 바르셀로나와 세비야, 톨레도로 가고 팔렌시아는 지나친다. 하지만 그건 아쉽다. 이 성당벽에는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것이 있기 때문이다. 외벽의 전통적인 해골과 괴물 가고일 사이에 유난히 특이한 형상이 숨어 있다. 단추를 잠근 수도복 차림의 남자가 처마 밑을 내다보는데 목에는 카메라가 걸려 있다. 중세 성당 위에 돌 사진사다. 1755년 강력한 지진으로 건물이 크게 손상됐고 1908년 건축가 헤로니모 아로요가 대규모 복원 작업을 시작했다. 바로 그때 처마에 이 인물이 등장했다. 기자 훌리안 가르시아 테레아스는 수년간 조사한 끝에 2017년 이 조각이 건축가의 절친이었던 사진가이자 영화감독 루이스 로드리게스 알론소를 묘사한 것임을 밝혀냈다. 그는 팔렌시아 대성당을 상세하게 촬영한 초기 사진 기록 가운데 하나를 남겼다. 그의 작품 대부분은 훗날 영화 스튜디오 화제로 소실됐고 그는 거의 잊혔지만 성당은 지금까지도 그를 기억하고 있다. 이제 외계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1995년 같은 성당에서 또 한 번 복원 공사가 진행됐고 건축가 페르난도 디아스 피네스는 왕의 문 아치에 새로운 형상들을 더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꽤 뜻밖이었다. 영화 에일리언에 등장하는 생명체였다. 당시에는 이미 모두가 알던 괴물이었다. 왜 하필 그것이었을까? 건축가의 설명은 간단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존재의 모습을 성당 장식에 새겨왔기 때문이다. 중세에는 그것이 용과 악마였다. 1995년에는 우주 외계인일 뿐이다. 논리는 같고 괴물만 달라진 셈이다. 그래서 만약 팔렌시아에 가서 성당 입구에서 고개를 들어 올리면 중세의 돌 괴물 사이에서 할리우드 영화 속 생명체 2마리를 찾을 수 있다. 현지 안내인들이 특히 좋아하는 지점이다. 역사상 가장 황당한 발견. 혹시 열쇠나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적이 있는가? 그저 짜증나는 일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1992년 영국의 혹슨 마을에서는 망치 하나를 잃어버린 일이 수백만 파운드의 가치로 평가되는 대발견으로 이어졌다. 농부 피터 와틀링이 밭에서 작업용 망치를 잃어버렸고 금속 탐지기를 가진 친구를 불렀다. 둘은 낡은 쇠조각 하나를 찾고 있었지만 대신 탐지기가 말 그대로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땅에서 나온 것은 못이 아니라 금사슬과 은 숟가락 수천 개의 동전이었다. 바로 혹슨 보물로 영국에서 발견된 후기 로마 시대 금 유물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다. 동전 14,865개와 은 식기 200점. 참고로 잃어버렸던 망치도 결국 찾았다. 지금은 영국 박물관에서 보물 옆에 전시돼 있으니 어쩌면 역사상 가장 비싼 공구가 된 셈이다. 하지만 혹슨이 평화로운 부의 이야기라면 2009년 테리 허버트가 발견한 스태퍼드셔 보물은 전쟁의 금이었다. 테리는 그저 금속 탐지기를 들고 이웃의 밭을 걷고 있었다. 결과는 거의 4,000점에 달하는 유물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성용 장신구는 거의 없었다. 발견품 대부분은 철저히 군사용 장비였다. 검 손잡이, 투구 조각, 그리고 패배한 적의 무기에서 떼어낸 금 장식들이었다. 학자들은 지금도 이 보물이 고대 무기장인의 저장품이었는지 아니면 앵글로색슨 왕들 사이에 처참한 전투 뒤에 얻은 전리품을 급히 숨겨두고 아무도 돌아오지 못한 것인지 논쟁한다. 때로는 자연 자체가 고고학자가 된다. 2015년 이스라엘 해안의 거센 폭풍이 고대 항구 카이사레아의 모래를 뒤흔들었다.
폭풍 뒤 바다로 나간 아마추어 다이버들이 바닥에서 이상한 반짝임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사탕 포장지인 줄 알았지만 하나를 집어보니 아랍 문자가 새겨져 있었다. 파티마 왕조 시대의 침몰 보물이었다. 무려 2,000개가 넘는 금화가 천년 동안 바닷물 속에 있었는데도 마치 어제 막 주조한 것처럼 보였다. 자연이 모래를 걷어내며 이슬람 정복 시대의 비밀을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발견이 언제나 학계의 축제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1992년 한 트랙터 운전사가 콜롬비아의 사탕수수 농장에서 우연히 금가면을 땅속에서 끌어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며칠 만에 이 밭은 말라가나로 알려졌고 삽을 든 5,000명이 몰려들었다. 광란 속에서 사람들은 땅을 모조리 파헤쳐 귀중한 문화침을 파괴하고 유물 4톤을 가져갔다. 한 문명의 역사를 들려줄 수 있었던 금은 고철처럼 녹여지거나 개인 소장품 속으로 사라졌다. 세상에는 이런 이야기가 넘쳐난다. 브라질의 60kg짜리 페피타카나 금덩이부터 평범한 탐지기 사용자가 호주에서 발견한 유명한 웰컴 스트레인저 금괴까지. 이런 발견은 역사가 책에 적힌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때로는 지표 아래 불과 몇 센티미터, 바로 우리 발밑에서 발견될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인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영리했다. 고고학자들은 탄자니아에서 약 150만 년 된 뼈 도구 27점을 발견했다. 이 발견은 고대 인류가 기존 추정보다 약 100만 년이나 일찍 뼈로 도구를 만드는 법을 익혔음을 보여준다. 학자들은 이전까지 뼈를 가공해 도구를 만들기 시작한 시점을 약 50만 년 전으로 봤다. 하지만 새 발견은 훨씬 오래전부터 고대 인류가 석기 제작과 비슷한 기술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작은 조각을 떼어내며 뼈를 원하는 형태로 다듬었다. 연구 결과 이 도구들은 대형 동물, 즉 코끼리와 하마, 고대 소의 뼈로 만들어졌다. 이는 사람들이 도구에 쓸 튼튼한 재료를 의도적으로 골랐다는 뜻이다. 돌에서 뼈로 재료를 넓힌 것은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지적도약이었다. 고대 인류는 익숙한 기술을 단순히 복제한 것이 아니라 새 재료에 맞게 응용했다. 사고력과 인지 능력이 이미 상당히 발달했음을 보여준다. 희귀한 거대 책. 지금 보이는 것은 18세기의 스페인어로 쓰인 거대 책 12권 가운데 한 권이다. 길이가 거의 1m에 달할 만큼 크다. 이 책들은 종교의식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예배 절차가 매우 상세하게 적혀 있다. 가죽 재봉과 나무 표지, 가공한 동물 가죽으로 만든 페이지까지 이 모든 요소는 책을 오래 보존하게 했을 뿐 아니라 교회의 위엄을 상징하게 했다. 이런 필사본은 성직자와 성가대가 멀리서도 글을 읽을 수 있도록 성당에서 사용됐다. 글자가 유난히 큰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오늘날 이 희귀본은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에 보관돼 있다. 학자와 보건가들은 원형을 지키기 위해 세심하게 연구하고 있다. 이런 책은 과거를 들여다보는 진짜 창과도 같아서 식민지 시대의 라틴 아메리카의 예배 문서가 어떤 모습이었고 사람들이 문자 기록을 어떻게 여겼는지 보여준다. 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다음 발견은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의 논밭과 키 큰 풀 사이에 있다. 그곳에는 둥근 얼굴을 가진 둘 형상들이 서 있고 거대한 눈과 희미하게 표현된 이목구비를 지녔다. 이스터 섬의 유명한 모아이와 거의 쌍둥이처럼 닮았다. 다만 모아이를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학계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바다 계곡의 거석에 대해서는 100년 넘게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바다, 배소와 나프 계곡에서는 모두 400개가 넘는 조각된 돌이 발견됐지만 사람 형상을 띈 것은 약 30점뿐이다. 가장 높은 것은 높이 4m의 거인 팔린도인데 이름은 대략 익살꾼이라는 뜻이다. 현지에는 각각의 형상마다 전설이 있다. 궁정 광대부터 쌀을 훔쳐 돌로 변한 마을 수호자 이야기까지 다양하다. 거석은 1908년 처음 알려졌고 그 뒤로도 연대는 매우 대략적으로만 추정된다. 1000년에서 5000년 전 사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은 따로 있다. 이 지역에는 정착지나 도구, 그 밖의 유물이 거의 전혀 남아있지 않아 이 모든 것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려줄 단서가 없다. 인간 형상 외에도 계곡에는 칼람바라 불리는 거대한 석재 원통들이 있는데 통이나 절구처럼 보인다. 현지인들은 이것을 왕의 욕조라고 불렀지만 발굴 결과는 달랐다. 귀족을 위한 공동 장례용 항아리였다. 그중 하나에서는 화장 흔적과 의례적으로 치아를 훼손한 흔적이 있는 최소 10명의 유해가 발견됐다. 오늘날 이 거석은 1977년부터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로레린두 국립공원 안에 있다. 2025년 지방 당국은 이 유적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올리기 위한 서류를 제출했다. 거인이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곳.
북아일랜드 해안에서는 바다에서 반듯한 기둥으로 이루어진 돌길이 솟아난다. 기둥은 약 4만 개, 하나하나가 정육각형에 가깝다. 벌집의 칸과 똑같은 모양이다. 기둥들은 거대한 장인이 기계로 깎아 맞춘 듯 믿기 어려울 만큼 빽빽하고 정교하게 이어진다. 그리고 그런 기둥들이 수평선까지 줄지어 놓여 있다. 그 옆에 서면 이게 누군가의 손이 아니라 자연이 만든 것이라는 사실이 좀처럼 믿기지 않는다. 현지인들도 수백 년 동안 믿지 않았다. 오래된 전설에서는 핀이라는 거인이 이 길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는 바다 건너편에 다른 거인과 싸우러 가기 위해 돌다리를 놓았다. 돌마다 이름도 붙었다. 오르간, 거인의 장화, 벌집 같은 식이다. 이야기는 멋지고 지금도 관광객들은 그 전설을 보기 위해 찾아온다. 그러다 지질학자들이 조사에 나섰다. 알고 보니 건설자는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 아주 오래전 땅속 깊은 균열에서 엄청난 양의 뜨거운 용암이 지표로 쏟아져 나왔다. 용암이 식으며 수축하고 갈라졌다. 웅덩이 바닥에 진흙이 마르며 쩍쩍 갈라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지만 규모가 압도적으로 컸다. 균열은 비슷한 각도로 만나면서 암석을 저절로 육각형 기둥으로 잘라냈다. 거인은 없었다. 식어가는 돌과 물리법칙만 있었을 뿐이다. 오랫동안 이 모든 화산 과정은 1350만 년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 영국 지질조사소 연구진은 지질연대학자 사이먼 탭스터의 지휘 아래 연대를 다시 계산했고 기존 추정치를 절반 이하로 줄였다. 약 550만 년이라는 결과였다. 수석 지질학자 마크 쿠퍼의 설명은 간단했다. 과정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격렬했다. 거인이 천천히 작업한 흔적처럼 보이는 풍경은 실제로는 행성 자체가 만들어낸 짧고 사나운 폭발의 결과였다. 부처의 바퀴와 악마의 회전목마. 해양 생물 발광은 일부 해양 생물이 빛을 내는 현상으로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플랑크톤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밝은 빛을 만든다. 이런 현상은 흔히 수면이나 그 바로 아래에서 빛이 번쩍이는 모습으로 관찰된다. 하지만 과학적 설명과 별개로 훨씬 신비한 물 위의 원형빛에 관한 이야기도 존재한다. 이 빛나는 고리들은 부처의 바퀴 또는 악마의 회전목마라고 불린다. 흥미롭게도 한 설에 따르면 앞의 이름은 동양의 항해자들이, 뒤의 이름은 유럽인들이 붙였다고 한다. 중국인들은 이런 현상을 기란징조로 여겼던 반면 유럽인들, 특히 기독교권에서는 불기란징조로 받아들였다. 같은 자연현상을 서양과 동양의 사람들이 보면서도 완전히 반대로 해석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다만 이런 이야기가 유명한 것과 달리 그러한 현상이 공식적으로 기록된 확실한 사례는 아직 없다. 수수께끼의 빛나는 원은 어두운 바다에서 강한 빛을 내는 해양 플랑크톤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부처의 바퀴나 악마의 회전목마 같은 이야기가 민속전승에 자주 등장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지만 현재까지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신화와 전설의 일부로 남아있다. 켈트 시대의 은 유물. 1891년 농부 옌스 스웨렌센은 덴마크 군데스트루프 마을 근처 습지에서 2탄을 캐고 있었다. 당시 2탄은 연료로 사용됐기에 아주 평범한 일이었다. 그런데 삽이 갑자기 금속 같은 것에 부딪혔다. 스웨렌센은 계속 파다가 둥근 은재 물건을 꺼냈고 이어 같은 재질의 판 13장을 더 찾아냈다. 전체 무게는 약 9kg이었다. 판에는 황소와 환상적인 짐승, 낯선 인간 형상이 부조로 새겨져 있었다. 소처럼 생긴 물건은 습지에 묻히기 전부터 이미 여러 조각으로 분해돼 있었다. 학자들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판을 분리해 놓았다고 본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다. 이 솥 자체는 덴마크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 한 설로는 켈트 장인의 작품이고 다른 설로는 오늘날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에 해당하는 트라키아에서 제작됐다. 그림의 양식은 켈트와 닮았지만 제작 기술은 트라키아 전통에 훨씬 가깝다. 그런데 여기서 또 예상치 못한 점이 나온다. 솥의 그림 하나가 수천 킬로미터 동쪽, 수천 년 앞선 인더스 문명 인장에 나타나는 모티프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 어떤 연구자는 단순한 양식의 우연으로 보고 다른 이들은 대륙을 가로지른 고대 문화 교류의 흔적으로 본다. 솥은 대략 기원전 2세기의 유물로 추정된다. 하지만 습지에 묻혔을 때는 이미 최소 200년 된 물건이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수리됐는데 원래 제작 수준보다 훨씬 서툰 흔적이 남아있다. 시간이 흐르며 과거의 뛰어난 기술 비법이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현재 솥은 코펜하겐 국립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발견된 지 130년이 넘었지만 누가 만들었는지,
왜 덴마크의 습지에 묻혔는지를 둘러싼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혹시 이런 물건들은 우연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신에게 바치는 선물로 물과 습지에 일부러 숨긴 것은 아닐까? 비슷한 이야기는 유럽의 전혀 다른 지역에서 발견된 청동 단검에서도 나타난다. 겉보기엔 소박한 물건 뒤에 수백 년 동안 다시 재현하기 어려웠던 정교한 세공이 숨어 있었다. 아프리카의 꿀. 꿀은 인류가 사용한 가장 오래된 감미료이며 수천 년 동안 사실상 유일한 감미료였다. 여러 대륙에서는 8천년에서 4만 년 전에 만들어진 암각화가 발견됐고 벌과 벌 제품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고대 이집트 부조는 기원전 2600년 무렵 이미 양봉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최근까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꿀을 채취했다는 직접적인 고고학 증거는 없었다. 그런데 도자기 조각에 남은 음식의 화학 잔류물을 조사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괴테 대학교 고고학자들은 브리스틀 대학교 화학자들과 함께 노크 문화에 속하는 약 3500년 된 토기 조각에서 밀랍 흔적을 발견했다. 이 문화는 중앙 나이지리아에서 기원전 1500년부터 서기 초까지 존재했으며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인물 조각으로 꼽히는 테라코타 조각으로 유명하다. 연구진은 노크 사람들이 가축을 길렀는지 아니면 주로 사냥했는지를 알아내려 했다. 하지만 노크 지역의 산성 토양에서는 동물뼈가 거의 보존되지 않는다. 그래서 학자들은 토기에 남은 음식의 분자 잔류물을 분석했다. 식물과 동물성 식품은 점토 그릇의 미세한 구멍에 특히 지질 같은 안정적인 화학물질을 남긴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쓰면 이런 물질을 수천 년 뒤에도 검출할 수 있다. 연구에서는 야생동물 흔적뿐 아니라 꿀벌의 존재를 보여주는 성분도 확인됐다. 조사한 토기 조각의 약 3분의 1에서 밀랍의 특유한 고분자 지질이 나왔다. 이는 아프리카에서 꿀을 사용했다는 최초의 직접 증거다. 다만 꿀을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노크 문화 사람들은 가열의 꿀과 밀랍을 분리했을 수도 있다. 꿀을 음식에 쓰거나 벌꿀술을 만들거나 기술적 의학적 목적으로 활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점토 그릇 자체를 벌통으로 썼을 수도 있는데 이런 방식은 오늘날 일부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여전히 사용된다. 독일의 은신처. 2021년 독일에서 주택 보수 공사를 하던 중 한 집의 벽 안에서 나치 시대의 유물과 문서가 들어있는 비밀 공간이 발견됐다. 그 안에는 훈장과 군복, 개인 편지, 사진, 그리고 나치 독일 시기와 관련된 선전물과 여러 물건이 함께 들어있었다. 이 유물들은 벽 안에 정교하게 숨겨져 있었으며 아마 전쟁 막바지나 종전 직후에 봉인됐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소유자들이 연합군이나 새 정부의 처벌을 두려워해 나치 정권과의 연관성을 숨기려 했을 수 있다. 이 발견은 그 시대의 비극적인 역사를 보여주는 흔적이 됐다. 한때 자부심과 이념적 의미를 담았던 물건들이 수치와 두려움의 상징으로 바뀐 시대였다. 발견된 문서 가운데 개인 편지는 당시 평범한 사람들이 느끼고 생각한 것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1차 자료가 된다. 사진은 일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치 독일의 문화적 사회적 측면을 드러내 평범한 생활과 극단적인 체제가 어떻게 함께 존재했는지 더 잘 이해하게 한다. 이 발견과 비슷한 사례들은 사회에 어려운 질문을 던진다. 한쪽에는 역사적 기억을 보존해야 한다는 필요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이런 자료가 나치 정권을 선전하거나 미화하는 데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제3제국의 상징과 유물은 역사 자료로 남겨야 할까? 아니면 그 존재가 파시즘과 나치즘을 다시 자극해 민족 전체가 희생되던 시대로 우리를 되돌릴 위험이 있을까? 이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환각을 일으킨다는 장소. 러시아 남부 하카시아의 쿠즈네츠크 알라타우 산맥에는 현지인들이 지옥으로 가는 문이라고 부르는 동굴이 있다. 단순히 멋진 별명이 아니다. 샤먼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이곳을 재물의식 장소로 사용했다고 전해지기 때문이다. 이곳에서는 동물뼈와 모닥불 흔적, 벽의 그을음, 그리고 인간 뼈더미가 깊이 20m의 수직굴에서 발견됐다. 이런 사실은 문서로도 확인됐다. 전설 속 이야기가 실제로 섬뜩한 발견으로 바뀐 셈이다. 1985년 과학탐사대가 그 안으로 내려갔다. 수십 차례의 어려운 탐사를 경험한 동굴 탐험가 콘스탄틴 바쿠리는 당시를 이렇게 묘사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고 극심한 공포가 덮쳤다. 이어 펄럭이는 옷과 뿔 달린 모자를 쓴 노인이 불타는 눈으로 자신을 동굴 깊숙한 곳으로 부르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한다. 바쿨리는 안전줄을 잡아당겼고 위로 끌려 나왔다. 그리고 다시는 아래로 내려가지 못했다. 이후 몇몇 연구자도 비슷한 일을 이야기했다. 그중 한 명은 동료들이 장비를 내던지고 서로 밀치며 출구로 달려갔지만 누구도 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하지 못했다고 회상했다. 이 동굴을 다녀온 탐험가와 학자들은 오래 머물면 정신이 이상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현지인들은 아예 무서워서 들어가지 않는다. 연구진은 내부에 자력계를 설치했고 주기적으로 정확히 같은 진폭인 1000나노테슬라의 펄스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신경생물학자들에 따르면 이런 저주파 방사선은 사람에게 불안과 방향감각 상실, 환각을 일으킬 수 있다. 펄스가 나타날 때면 입구 주변의 박쥐와 비둘기도 방향을 잃고 무질서하게 날뛰었다. 즉, 단순한 상상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이런 행동에는 실제로 과학적 설명이 있었다. 다만 펄스의 근원은 끝내 찾지 못했다. 동굴 아래에 발전기 같은 장치는 없었고 지질학자들은 지각균열을 가능성으로 제시하지만 아직 가설에 불과하다. 연구가 공개된 뒤에는 온갖 추측이 쏟아졌다. 누군가는 이것이 이친 군용 레이더라고 했고 계속 구조 신호를 보내는 외계 우주선이나 다른 세계로 이어지는 통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동굴에서 모았다는 흰 샤먼은 이 방사선이 만든 환각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그렇게 설명한 연구자들조차 그 뒤에는 동굴로 다시 들어가지 않았다. 샤먼들이 의식을 치를 장소를 어떻게 골랐는지 생각해보면 그들은 늘 특별한 특징이 있는 곳을 찾았다. 작은 소리도 공간 전체로 퍼지는 독특한 음향의 동굴. 땅 자체가 사람의 정신에 무언가 영향을 주는 장소. 인식을 바꾸고 변성의식 상태로 끌어들이는 식물. 카슈쿨락에서는 이 방사선이 장비를 갖춘 노련한 학자에게도 환각을 일으킨다. 그렇다면 며칠을 굶은 뒤 일부러 어둠 속 이곳을 찾은 샤먼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는 자신이 바라던 체험을 그대로 얻었을 것이다. 다만 그것이 영혼이 아니라 물리 현상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뿐이다. 역사 이전의 황금 폭발. 1972년 불가리아 바르나 외곽에서 노동자들이 케이블을 묶기 위한 도랑을 파고 있었다. 그저 평범한 공업지대의 흔한 풍경이었지만 갑자기 굴착기 버킷 안에서 무언가 밝게 빛났다. 노동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의 보물이나 잘해야 로마 동전 정도를 기대하며 작업을 멈췄다. 하지만 땅에서 나온 것은 전 세계 역사학자들이 교과서의 여러 장을 다시 쓰게 만들었다. 단순한 보물이 아니었다. 학계가 거의 알지 못했던 문화의 거대한 공동묘지, 말 그대로 죽은 자들의 도시였다. 더 충격적인 것은 연대였다. 기원전 4600년. 생각해보자. 이집트 피라미드가 세워질 무렵 이 유물들은 이미 2000년이나 된 고대 유물이었다. 그리고 스토헨지가 막 계획되기 시작했을 때도 바르나의 금은 이미 오래된 골동품이었다. 현재까지 발견된 것 가운데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가공금으로 꼽힌다. 이 발견의 중심에는 43번째 무덤이 있다. 그 안에는 약 45살의 남성이 묻혀 있었고 시신은 말 그대로 금에 파묻혀 있었다. 고고학자들이 센 금 제품만 900점이 넘으며 총 무게는 약 1.5kg이었다. 금팔찌와 거대한 목걸이, 화살촉, 심지어 남성 성기를 덮는 금제 장식까지 있었다. 손에는 금박으로 감싼 돌도끼가 쥐어 있었는데 절대 권력을 상징했다. 그렇다면 2026년의 학자들에게 가장 큰 수수께끼는 무엇일까? 오랫동안 당시 유럽 사회는 평등주의적이어서 왕과 하인 없이 사람들이 비슷한 공동체에서 살았다고 여겨졌다. 유명한 고고학자 마리아 김부타스는 여성들이 중심이 되고 사회가 평화롭고 조화로웠다는 옛 유럽 이론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바르나 발견은 이 이론에 치명적인 타격을 줬다. 현대기술로 진행한 무덤 294기의 분석은 훨씬 냉혹한 현실을 보여줬다. 막대한 부가 단 4-5명에게 집중돼 있었다. 나머지 수백 명은 거의 아무것도 없이 부싯돌 칼 몇 개와 뼈 장신구 정도만 함께 묻혔다.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사회적 불평등의 사례로 볼 수 있다. 모든 것을 차지한 엘리트가 태어나는 순간이 보이는 셈이다. 그런데 더 섬뜩한 점도 있다. 바르나의 일부 무덤은 텅 비어 있었다. 그 안에는 금 장신구와 홀, 사람 크기의 점토 가면까지 놓여 있었다. 하지만 뼈는 없었다. 상징적인 장례를 위한 세노타프였다. 대체 누구를 장례 지낸 것일까? 멀리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일까? 아니면 신을 부르는 의식이었을까? 그리고 가장 큰 미스터리는 이 황금 문명의 마지막이다. 기원전 약 4000년 무렵 바르나의 삶은 갑자기 끊긴다. 전투 흔적도 불탄 집도 없다. 놀라운 금속 재련 기술을 갖고 있던 문명 전체가 그대로 사라졌다. 최근 연구에서는 기후가 원인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흑해 수위가 급격히 올라 비옥한 계곡이 짠 석호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바르나의 황금 지배층은 제국이 물에 잠기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지 모른다. 오늘날 실제로 일부 정착지는 해저에 잠겨 있으며 석기시대 최초의 특권층이 남긴 비밀을 품고 있다. 둘 여신에 둘러싸인 파라오. 1908년 고고학자들은 놀라운 발견을 했다. 약 4500년 된 파라오 멘카우르의 조각상들이 기자의 모래 속에 숨어 있었다. 조각들은 거의 완벽한 상태로 보존돼 고대 이집트 조각가들의 최고 수준 기술을 보여준다. 멘카우레는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대피라미드 가운데 하나를 건설한 왕이었고 여기서는 두 여신 사이에 서 있다.
파라오의 왼쪽에는 사랑과 모성, 하늘의 여신 하토르가 서서 보호와 신성한 후원을 상징한다. 오른쪽 여성상은 이집트의 한 행정구역을 의인화해 나라를 하나로 묶는 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조각구는 파라오를 드높이는 동시에 신들과의 연결을 강조했다. 멘카우르 조각은 고대 이집트 미술에서도 손꼽히는 작품이다. 이를 통해 과거의 장막이 열리고 이집트인들이 권력과 신성함, 왕의 위엄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엿볼 수 있다. 희생자들의 그림자.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1945년, 생존자들은 거리와 건물벽에 남은 섬뜩한 그림자에 충격을 받았다. 사람과 나무, 자전거 등 여러 물체의 실루엣이었다. 이 흔적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 직전 마지막 찰나를 말없이 증언한다. 그 모습은 그림자보다 사진에 가까웠다. 뉴멕시코 대학교 의과대학의 마이클 하트숀 박사에 따르면 이 효과는 원자폭탄 폭발 때 방출된 강렬한 빛과 열 때문에 생긴다. 핵무기가 폭발하면 믿기 어려울 만큼 막대한 에너지가 엄청난 속도로 사방으로 퍼진다. 그 경로에 있는 어떤 물체든 에너지를 가로막아 뒤쪽 공간을 일종의 방패처럼 보호한다. 주변 표면은 강한 열에 노출돼 색이 빠지지만 가려진 부분은 상대적으로 어둡게 남는다. 그 결과 물체의 윤곽이 표면에 찍힌 듯 선명하게 남는다. 이 그림자들은 가장 강렬한 빛의 순간에 만들어져 사람들의 마지막 순간을 새긴 죽음의 사진과도 같다. 화성에는 생명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을까? 1980년대 미국 중앙정보국은 초감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그 중에는 원격 투시자 1호로 알려진 조 맥모니글도 있었다. 그는 아메리칸 알케미라는 팟캐스트에서 비밀 프로젝트와 기묘한 환영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했다. 어느 날 그는 좌표를 받고 그곳에서 무엇이 보이는지 설명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맥모니글은 기자의 대피라미드보다도 큰 거대한 피라미드와 내부의 거대한 홀을 봤다고 말했다. 그곳에는 인간과 닮았지만 훨씬 큰 존재들이 있었다. 적대적인 대기에 갇힌 채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자 교관이 화성, 기원전 100만 년이라고 적힌 흰 카드를 보여줬다. 이후 맥모니글은 미국 항공우주국의 제트추진연구소를 방문해 사진 원판을 살펴봤다. 그는 그곳에서 이상한 구조물과 뼈 같은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생각으로는 과거 화성에 문명이 있었지만 거대한 우주물체가 행성의 대기를 빼앗아 멸망을 불러왔다. 맥모니글은 또 미국 중앙정보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도 참여했고 그곳에서는 초감각 능력자들이 적의 의식에 접근하는 훈련을 받았다고 한다. 2017년에는 그의 화성 환영을 자세히 기록한 문서가 기밀 해제됐다. 보고서에는 정확한 북위 40.89도, 서경 9.55도라는 좌표가 적혀 있었다. 맥모니글은 기묘한 옷을 입은 화성인과 거센 폭풍, 그리고 피난처로 쓰인 거대한 피라미드를 봤다고 말했다. 그는 피라미드 안의 공간이 매우 단순했고 수면이나 동면을 위한 장소처럼 보였다고 묘사했다. 화성인들은 도움을 기다렸지만 구조는 오지 않았다. 맥모니글은 자신이 묘사한 곳이 지구라고 확신했다. 나중에 화성이라는 사실을 알자 자신의 환영을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화를 냈다. 그는 미국 항공우주국에 자신이 받은 좌표의 사진을 요구했고 실제로 분화구 근처에 이상한 구조가 보였다고 주장했다. 만약 피라미드가 충돌 이전부터 존재했다면 그 충돌로 파괴됐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더 나아가 미국 항공우주국이 처음 이 구조를 촬영했을 때 붉은 빛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런 실험의 해석은 여전히 논란이 크지만 프로젝트 자체가 진행됐다는 사실은 공식 문서로 확인된다. 화성의 고대 문명 이야기는 여전히 미해결 주장으로 남아있다. 움직이지 않는 수중 물체들. 세계의 바다에는 정체불명의 고정된 이상물체가 여러 숨어 있으며 지금도 학자들에게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아틀란티스 같은 전설을 빼더라도 흥미로운 발견 목록은 충분히 길다. 가장 유명한 사례 가운데 하나가 요나구니 해저지형이다. 일본 요나구니 섬 인근 류큐 열도에 위치한다. 얕은 바닷속에 있는 석조 구조로 반듯한 기하학적 형태를 띈다. 대다수 학자는 자연적인 지질 형성물로 보지만 일부 연구자와 유사 고고학자들은 인간이 만든 흔적이라고 주장한다. 또 다른 수수께끼는 튀니지 해협의 판텔레리아 베키아 해저에서 발견된 거석이다. 길이 12m, 무게 15톤에 달하는 거대한 돌로 원형구멍 3개가 뚫려 있다. 그 구조를 근거로 약 12,000년에서 15,000년 전 중석기 시대에 사람이 가공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하지만 암석 자체를 분석한 결과 연대는 훨씬 오래된 4만 년 이상의 가능성도 제기돼 기원에 대한 논쟁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쿠바 해저 도시는 2001년 쿠바 서부 해안에서 발견된 또 하나의 미스터리다.
음파 탐지기로 화강암 블록으로 이루어진 피라미드와 고리 같은 기하학적 구조가 포착됐다. 이 발견은 연구자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생긴 지형일 수도 있고 반대로 인간 활동의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수중 구조들은 지금도 활발한 연구와 논쟁의 대상이며 그 기원을 밝히면 고대 문명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사실과 심해 자연의 비밀을 더 많이 알 수 있을지 모른다. 5,000년 동안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곳, 이집트 미니아주의 자발, 알타이르 유적에서 초기 왕조 시대의 무덤 2기가 발견됐다. 약 5,000년 전 봉인된 뒤 한 번도 열리지 않은 무덤들이다. 이 지역 자체는 수천 년 동안 공동묘지로 사용됐으며 선왕조 시대부터 후기 왕조 시대까지 다양한 무덤이 확인됐다. 가장 이른 이집트 무덤은 기원전 약 3100년에 등장했고 벽돌을 두르고 회반죽을 바른 단순한 구덩이 형태였다. 시간이 흐르며 구조는 복잡해졌다. 지하 매장실과 마스타바가 등장했는데 마스타바는 장례물품을 두는 지상 구조물이면서 죽은 사람의 지위를 보여줬다. 새로 발견된 두 무덤은 바로 이 과도기에 속한다. 의식용 공간과 창고 2곳, 주 매장실 주변의 방 133개를 갖춘 아비도스의 제1왕조, 왕 제르의 무덤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벽의 구조다. 한 무덤의 벽은 바닥에서 두껍고 위로 갈수록 점차 얇아진다. 이는 당시 건축가들이 이미 구조물의 무게를 고르게 분산하는 원리를 이해했다는 뜻이다. 훗날 피라미드 건축으로 이어질 공학적 해법의 기초가 기자보다 수백 년 앞서 이곳에서 마련된 셈이다. 벽 안에는 나무 지지대도 넣었다. 일부는 특정 구간만 보강했고 어떤 곳에서는 벽 전체를 따라 길게 이어졌다. 주변에서는 선왕조 시대의 무덤도 발견됐다. 웅크린 자세의 유골이 식물로 엮은 돗자리에 쌓여 있었고 옆에는 토기가 놓여 있었다. 토기 장식 덕분에 이 무덤들은 나카다 2기와 나카다 3기 시대로 연대가 잡혔다. 즉 최초의 왕조가 등장하기 전이다. 미 해군 인디애나폴리스호의 잔해. 인디애나폴리스 중순양함은 미국 해군 역사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가장 비극적인 해양 참사 중 하나로 기록됐다. 1945년 7월 히로시마에 투하될 원자폭탄의 부품을 운반하는 비밀 임무를 마친 뒤 인디애나폴리스호는 필리핀해에서 일본 잠수함의 공격으로 침몰했다. 필리핀해에서 일어난 이 사건으로 승조원 1196명 가운데 8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많은 이들이 생존자가 발견돼 구조되기까지 닷새 동안 탈수와 상어의 공격, 부상으로 숨졌다. 오랫동안 인디애나폴리스호의 정확한 침몰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고 제2차 세계대전의 가장 유명하고 많이 수색된 난파선 가운데 하나가 됐다. 상황은 2017년 8월 바뀌었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 폴 앨런이 이끄는 연구팀이 필리핀의 수심 5,500m가 넘는 곳에서 잔해를 발견했다. 인디애나폴리스호의 발견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고 미국 해군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에 마침표를 찍게 했다. 동시에 현대 기술이 해양 고고학과 심해 난파선 연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줬다. 최첨단 심해 장비를 활용한 조사 덕분에 연구진은 수십 년 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곳까지 도달해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고 과거를 연구할 특별한 기회를 얻었다. 고대 그림 속의 수수께끼. 작품의 제목은 공기다. 이 그림은 플랑드르 화가 얀 브리얼 1세가 1611년에 그렸다. 현재 프랑스 미용 미술관에 보관돼 있다. 그림의 여성은 하늘과 별을 관장하는 그리스의 뮤즈 우라니아다. 멀리에는 아폴론과 디아나도 보인다. 화가는 이 그림에 동물을 아주 많이 넣었다. 새와 짐승만 60종이 넘고 그중 유럽 조류가 약 40종이며 먼 지역에서 온 동물도 최소 14종에 달한다. 그런데 이 다양한 장면들 사이에는 한동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작은 장면 하나가 있다. 박쥐가 새 한 마리를 이빨로 물고 있는데 마치 비행 중에 잡은 것처럼 보인다. 박쥐에게는 매우 특이한 행동이다. 대부분의 박쥐는 새가 아니라 곤충을 먹기 때문이다. 2025년에야 학자들은 특수 장비를 이용해 일부 대형 박쥐가 남쪽으로 이동하는 새를 실제로 공중에서 낚아챌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스페인 연구진은 이 발견을 과학 학술지에 발표했다. 브리얼 본인과 제자들이 그린 비슷한 그림 여러 점도 조사했는데 이런 사냥 장면은 단 한 작품에서만 발견됐다. 즉 화가가 우연히 그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비슷한 광경을 직접 본 것처럼 말이다. 학자들은 오래된 그림을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작품 속 동물은 실제 행동이 아니라 상징을 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박쥐 종까지 꽤 정확히 식별됐다. 따라서 단순한 장식보다 실제 자연 관찰을 그렸을 가능성이 더 크다. 독특한 금장신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고고학자들이 1100년이 넘은 금장신구 100점 이상을 발견했다. 흩어진 파편이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장신구 세트였다.
펜던트와 무늬가 새겨진 원반, 여러 색의 구슬, 얇은 금 연결부가 있었고 원래는 한 목걸이에 함께 꿰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 중에서도 중앙 무늬 주변에 색색의 돌을 가지런히 배치한 큰 원반이 특히 눈에 띈다. 제작 수준은 놀라울 만큼 정교하다. 당시 장인들은 금을 손으로 아주 얇은 판으로 펴고 표면에 부조 무늬를 넣은 뒤 보석을 금제 테두리에 정밀하게 박았다. 모두 아바스 왕조 시대의 물건이다. 당시 이 국가는 이슬람 세계의 상당 부분을 지배했고 과학과 공예, 예술이 번성한 이른바 이슬람 황금 시대를 만들었다. 이곳에서 보물이 나온 것도 우연이 아니다. 발굴된 정착지는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이라크에서 메카로 이동하던 오래된 순례길에 있었다. 이 길목에는 순례자뿐 아니라 상인과 상품, 돈도 오갔다. 그래서 이곳은 부유하고 활기찼다. 금 장신구 옆에서는 정착지의 흔적도 함께 발견됐다. 돌 기초와 회반죽을 바른 방, 화덕, 그릇, 유리 파편들이다. 장신구의 색색돌은 특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준다. 현지에서 나는 재료가 아니었다. 멀리서 가져온 것이었다. 즉, 이 순례길의 거점은 거대한 교역망에 깊이 연결돼 있었고 천년도 더 전에 금과 보석이 구대륙의 절반을 가로질러 이동했다. 지하세계, 아가르타의 비밀. 아가르타라는 지하세계의 전설은 오래전부터 숨겨진 지식과 비밀 문명을 찾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나치는 이 신화에 매우 큰 관심을 보였다. 아가르타가 지하 깊숙한 곳에 존재하며 고도로 발전한 문명이 신비한 지식과 첨단 기술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아가르타 주민들은 불멸과 에너지, 세계를 통제하는 비밀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여겨졌고 이런 생각은 나치 상층부에 관심을 끌었다. 일부 나치 이론가들은 아가르타를 단순한 고대 지식의 원천이 아니라 지상에서 패배할 경우 제3제국 엘리트가 숨어들 수 있는 피난처로 보기도 했다. 이 이론대로라면 지하세계는 안전한 은신처를 제공하고 나치 권력이 다시 일어설 조건까지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설에서는 아가르타로 들어가는 입구가 히말라야나 지구의 다른 접근하기 힘든 지역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고 했다. 아리안의 뿌리와 고대 문명을 찾는 데 몰두했던 아네네르베 연구자들은 지하세계의 입구를 찾기 위해 티베트와 남극을 포함한 세계 여러 지역으로 탐사대를 보냈다. 아가르타의 존재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는데도 나치는 이런 프로젝트에 계속 자금을 댔고 전쟁의 흐름을 바꾸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신비한 지식에 접근하기를 바랐다. 모헨조다로의 초자연적 파괴설. 1922년 인도 고고학 조사국의 한 장교가 불교 승려와 함께 종교 유적으로 알려진 지역을 찾았다. 오늘날 파키스탄에 속하는 신드 지역에서 진흙과 돌무더기 대신 청동기 시대의 도시 전체가 발견됐다. 격자형 도루망과 정교한 배수체계, 물을 내려 쓰는 화장실까지 갖추고 있었다. 도시는 약 5,000년 전 전성기를 맞은 하라파 문명의 일부였고 기원전 약 1900년 무렵 쇠퇴했다. 죽은 자의 언덕은 가장 오래된 문명 가운데 하나의 유산이다. 모헨조다로 주민들의 도시 수준은 이집트나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뒤지지 않았다. 한때 이 지역에는 약 3만 5천 명이 살았지만 오늘날까지 고고학자들이 찾아낸 온전한 해골은 겨우 43구 정도다. 도시의 소멸은 오랫동안 수수께끼였다. 그런데 1977년 한 영국 연구자가 거대한 폭발이 원인이었다고 주장할 만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했다. 녹은 돌과 강하게 열을 받은 골격을 근거로 모헨조다로 주민들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4년에는 한 광물학 박사가 여러 분석과 실험을 진행했고 하라파 문명과 외계인을 연결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그 근거로는 주민들의 높은 기술 수준뿐 아니라 수천도에 이르는 열에 노출된 흔적이 거론됐다. 이 지역에는 화산이 없고 당시 그런 온도를 낼 기술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발전이 역사를 지우는 방식. 어떤 이들의 발전과 진보가 다른 이들에게는 불행이 됐다. 이번에는 포르투갈의 빌라리뉴 다스 푸르나스 주민 이야기다. 이 마을은 약 2000년의 역사를 가졌다. 로마 제국 시대의 주거 흔적과 오늘날까지 남았던 로마식 다리 3개도 지금은 다른 건물들과 함께 저수지 바닥에 잠겨 있다. 수몰 전에는 약 300명이 살았고 닭과 소, 돼지, 양, 염소를 길렀다. 목초지는 언덕에 있었고 경작지는 거의 없어서 집들이 서로 바짝 붙어 있었고 2층이 좁은 골목 위로 튀어나왔다. 그저 평범하게 사람들이 살아가던 마을이 그렇게 2000년을 이어왔다. 그러다 1972년 포르투갈의 전력회사가 이곳에 수력발전소를 세우기로 결정했다. 마을이 공사에 걸리자 수몰시키기로 했다. 주민 이주는 1969년 시작됐고 마지막 주민은 1971년 떠났다. 토지 보상금은 2제곱미터당 에스쿠드 1개였다. 당시로서는 말 그대로 정어리 한 마리 값이었다. 집에는 조금 더 많은 돈을 줬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 화가 난 주민들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모조리 뜯어갔다.
지붕 기와를 벗기고 문과 창문을 떼어내 맨벽만 남겼다. 2000년 역사가 제곱미터당 정어리 반마리 값에 팔린 셈이다. 1972년 지지벽을 폭파하자 물이 마을을 집어삼켰다. 이야기의 끝처럼 보였지만 뜻밖의 후일담이 생겼다. 지역에 긴 가뭄이 찾아와 저수지 수위가 내려가면 물속에서 집의 벽과 거리이용과 다리자네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마을이 말 그대로 물속에서 되살아나고 이를 보기 위해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온다. 옛 주민과 후손들도 해마다 이곳에 모여 해안에 서서 부모와 조부모가 자란 집의 흔적을 바라본다. 빌라리뉴를 다룬 책도 쓰였고 여러 편의 다큐멘터리가 제작됐으며 박물관과 어린이책까지 생겼다. 전력회사는 오래전에 사람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졌지만 정어리 한 마리 값으로 보상된 마을은 물에 잠긴 뒤 반세기가 지나도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살아있다. 무엇을 잃었는지 생각하면 씁쓸하다. 삶의 터전과 고유한 생활 방식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을 떠올리게 된다. 트라키아 왕들의 황금연회. 이 이야기는 교수의 연구실이 아니라 1949년 불가리아의 평범한 벽돌 공장에서 시작됐다. 세 형제 파벨, 페트코, 미하일 데이코프가 점토를 파다가 삽 끝에 믿기 힘든 물건이 걸렸다. 땅속에서 막 신들의 보물 창고에서 꺼낸 듯한 그릇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파나규리슈테 보물이었다. 순도 높은 23캐럿 꽃 금으로 만든 그릇 9점, 전체 무게는 6kg이 넘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무게가 아니라 2300년이 넘은 세공 기술이다. 이 땅에 살았던 트라키아인들은 의례적인 연애를 신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여겼다. 이 세트에는 사슴과 수장, 아마존 여전사의 머리 모양으로 만든 포도주용 미톤 7점과 그리스 신화 장면으로 장식한 거대한 암포라가 들어있다. 2025년 연구진은 그릇바닥의 미세 흔적을 분석해 포도주와 환각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는 허브가 복합적으로 섞인 잔류물을 발견했다. 트라키아 왕이 이 황금머리 모양 그릇에서 술을 마시면 신하들의 눈에는 마치 디오니소스 그 자체로 변하는 듯 보였을 것이다. 이 보물은 금이 어떻게 종교적 황홀감과 정치적 통제를 만드는 데 쓰였는지 보여주는 매우 희귀한 증거다. 다게스탄의 석기. 다게스탄에서는 여러 고고학적 발견이 이루어졌고 이는 인류의 고대 역사를 이해하는 범위를 크게 넓혔다. 연구의 중심은 고대 하천길을 따라 자리한 무흐카이1과 무흐카이2 유적이었다. 이곳에서는 수백만 년 된 석기가 발견됐다. 특히 무흐카이1 유적의 발견물이 주목받았다. 납작한 곡괭이용 도구와 양면 초퍼 등 아이니카브1 유적에서 나온 것과 비슷한 석기가 발견됐다. 연대는 약 195만 년에서 178만 년 전으로 추정돼 러시아 영토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유물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무흐카이1의 도구들은 고대 인류의 기술 수준이 상당히 높았음을 보여준다. 돌조각을 떼어내 찍고 자르는 도구를 만들었다. 다만 동아프리카의 비슷한 유적과 달리 이곳에서는 주먹도끼가 발견되지 않았고 이 지역만의 독특한 기술 전통이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무게가 5, 6kg에 달하는 거대한 도구도 흥미롭다. 학자들은 뼈와 두개골을 깨트려 골수를 얻는 데 썼을 것으로 본다. 이런 도구는 고대 인류가 사냥한 동물을 해체하던 유적에서 자주 나온다. 트릴리톤, 바알베크에. 주피터 신전 기초에는 지금도 노련한 고고학자들까지 놀라게 하는 거대한 석재 3개가 있다. 이를 트릴리톤이라고 부른다. 규모부터 상상해보자. 각 블록의 무게는 거의 800톤이고 크기도 엄청나다. 길이는 약 19m, 높이는 4m가 조금 넘고 폭은 약 3.6m다. 오늘날에도 이런 거대한 돌을 들어 옮기는 일은 쉽지 않다. 하물며 고대 건축가들에게는 크레인이나 특수 장비도 없었다. 지금도 이 거석을 정확히 어떻게 운반해 제자리에 놓았는지는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보통은 통나무와 수백 명의 인력을 동원해 특수한 나무 썰매 위에서 움직였을 것으로 본다. 외계인이 건설에 참여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주류 학계는 이런 가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트릴리톤은 단순한 신전 기초가 아니라 고대 문명의 공학 지식이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앞으로의 발견이 고대의 이런 거대 구조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더 밝혀줄지도 모른다. 진짜 불멸의 수위. 1968년 5월 중국 허베이성에서 군 공병대가 닝산산의 방공호용 터널을 파고 있었다. 정세가 불안했던 시기라 전국 곳곳에 공격에 대비한 대피소가 건설되고 있었다. 단단한 안반이어야 할 곳에서 드릴이 갑자기 빈 공간으로 빠졌다. 몇 시간 뒤 군인들은 2000년 넘게 열리지 않았던 무덤의 입구를 발견했다. 안에는 기원전 113년에 죽은 사람이 누워 있었다. 중국의 왕족 류성이다. 한나라의 가장 유명한 황제 가운데 한 명의 형이었다.
통치자로서 도덕적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인물이다. 기록은 그가 술과 여자를 좋아했다고 대놓고 적는다. 자녀도 약 120명이었다고 전한다. 무덤에서 나온 수많은 술그릇과 연회용 놀이말을 보면 소문이 아주 과장됐던 것 같지는 않다. 바로 옆에 비슷한 크기와 구조를 가진 무덤에는 안에 두 안이 묻혀 있었다. 이 발견 전에도 옥으로 만든 장례복의 존재는 주로 문헌을 통해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기록을 얼마나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는 아무도 제대로 몰랐다. 만청의 무덤은 그 모습을 처음으로 생생하게 보여주며 논쟁을 끝냈다. 무덤은 산의 바위덩어리를 그대로 파낸 진짜 지하궁전처럼 만들어졌다. 긴 입구 통로와 여러 방, 생활용품과 무기를 보관한 창고가 있었다. 그리고 돌관이 놓인 별도의 매장실도 마련돼 있었다. 장례가 끝난 뒤 터널은 벽돌로 막고 녹인 철까지 부어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이 오랜 봉인이 두 무덤을 2000년 동안 도굴꾼에게서 지켰고 결국 순전히 우연히 발견됐다. 류성의 몸 전체는 옥조각 2498개로 만든 수의에 덮여 있었다. 투구와 몸통 덮개, 바지, 장갑, 신발까지 모든 부분이 한 사람의 신체 비율에 맞춰 제작됐다. 옥조각들은 금실로 이어붙였고 금의 전체 무게만 1kg이 조금 넘었다. 두 안의 수의는 옥조각 2160개로 이루어졌으며 약 700g의 금실로 연결됐다. 두 사람의 눈 위에는 특별한 형태의 오판을 얹었다. 귀와 코에도 옥마개를 넣었다. 손에는 길쭉하고 독특한 형태의 오판을 쥐게 했는데 죽은 사람이 저승으로 가는 동안 주먹 안에 쥐고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오판 하나하나를 알맞은 원석에서 골라 잘라냈고 필요한 두께까지 연마한 뒤 가장자리에 아주 작은 구멍을 뚫었다. 그리고 나서야 옆 조각과 금실로 연결해 수의가 몸의 윤곽을 그대로 따르게 만들었다. 연구자들은 수의 한 벌을 만드는데 매일 손으로 작업해도 약 10년이 걸렸을 것으로 본다. 수백 년 뒤 고고학자들이 무덤을 열었을 때 수의는 무너진 천과 목재의 무게 때문에 이미 낱개의 오판으로 흩어져 있었다. 보건가들은 말 그대로 조각 하나씩 원래의 무늬를 다시 맞춰야 했다. 상자 그림도 없는 거대한 입체 퍼즐과 같았다. 비슷한 수위에 대한 문헌 기록과 발굴 당시 오판이 서로 어떻게 놓여 있었는지만으로 복원해야 했다. 연구진이 마침내 수위안을 확인했을 때 몸은 거의 사라지고 뼈 조각만 남아 있었다. 옥은 시신을 평범한 경우보다 단 하루도 더 보존해주지 못했다. 한나라 사람들은 부패가 입과 코, 귀 같은 신체의 구멍을 통해 들어온다고 믿었다. 그래서 옥으로 만든 마개를 끼웠다. 그렇게 하면 죽은 뒤에도 몸을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무덤 주인의 정체도 처음부터 알았던 것은 아니다. 발견된 청동그릇 하나의 명문에 이름 없는 어떤 제위기에 1934년이 언급돼 있었다. 역사학자들은 이를 연대기와 비교했고 여러 세대에 걸친 중상국 통치자들 가운데 30년 넘게 다스린 사람은 류성뿐이었다는 결론을 냈다. 낡은 그릇의 숫자 하나가 옥으로 만든 껍질 속에서 2000년 넘게 누워있던 사람의 정체를 확인해준 셈이다. 오늘날 이런 수위는 기묘하고 지나치게 비싸 보인다. 하지만 류성과 주변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장치였다. 문제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기술은 화학이 아니라 믿음에 기반했다. 그래서 이야기가 조금 복잡해진다. 우리에게는 죽은 사람을 위한 값비싼 옷일 뿐이지만 그들에게는 4, 5세기에서 실제로 도움을 줄 물건이었다. 그렇다면 과연 쓸모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여기서 역사는 또 한 번 기묘하게 꺾인다. 약 400년기 중국의 통치자 조비는 222년 특별 칙령으로 옥수의를 입혀 장례하는 것을 금지했다. 기록에는 이유도 분명히 적혀 있다. 당시 한나라 무덤은 거의 모조리 도굴됐고 도굴꾼들은 금실과 옥을 빨리 빼내려고 현장에서 수의를 불태운 뒤 뼈를 아무데나 버렸다. 결국 옥수의는 폐지됐고 이유는 아주 현실적이었다. 금과 옥이 너무 많이 들어간 무덤은 너무 자주 털렸다. 그래서 상황이 아이러니해졌다. 사후에 몸을 지키려 만든 수의가 오히려 무덤을 도굴꾼에게 더 매력적인 표적으로 만든 것이다. 학자들을 기다린 공룡. 스코틀랜드 스카이섬에서 연구자들은 20년 전부터 공룡 화석뼈를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최근이었다. 골격은 바위투성이 해안의 단단한 암석에 깊이 박혀 있었고 물이 빠지는 썰물 때만 현장이 드러났다. 안전하게 유물을 꺼내려면 밧줄과 금속세기, 심지어 무거운 암석 덩어리를 항구로 옮길 모터보트까지 필요했다. 작업은 당국의 허가 아래 엄격하게 진행됐다. 이곳이 특별과학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연구진은 스코틀랜드에서 발견된 최초이자 가장 완전한 공룡 골격을 확보했다. 뼈를 보면 이 동물은 큰 개 정도 크기였다. 식물을 먹었고 튼튼한 뒷다리로 이동했다.
고생물학자 엘사 판체롤리 박사는 이 시기 공룡 대부분이 작은 포식자나 잡식성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금 뒤인 쥐라기 말로 가면 공룡 가운데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육상동물들이 등장한다. 즉 이 작은 공룡은 진짜 거인들 옆에서 살아남았던 셈이다. 뼈 조직을 분석한 결과 죽었을 때 나이는 약 8살 이상이었고 그 시점은 약 1억 6,600만 년 전이었다. 그런데 뼈는 여전히 자라고 있었으며 다만 성장 속도가 느려진 상태였다. 따라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어린 개체였던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두 발로 걷는 초식 공룡 집단인 조각류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알려진 구성원일 수 있다고 본다. 어쩌면 세계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이구아노돈 골격의 가능성도 있다. 고대의 비상식량. 생감자는 따뜻한 곳에서 일주일이면 썩지만 건조한 페루 해안에서 고고학자들은 약 500년 된 감자 두 알을 발견했다. 바닥에 묻힌 점토 항아리 안에서 쭈글쭈글하지만 온전한 상태로 잉카 시대부터 남아있었다. 단순한 감자가 아니라 추녀였다. 잉카 사람들이 감자를 수년 동안 보관하려고 만든 식품이다. 방식은 영리했고 현지 기후를 활용했다. 밤에는 혹독하게 얼고 낮에는 가난 햇빛이 내리쬐는 높은 산으로 감자로 옮겼다. 감자는 밤마다 얼고 낮마다 녹는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그 다음 발로 밟아 남은 수분을 짜내고 더 말렸다. 그러면 냉장고 없이도 상하지 않는 가볍고 단단한 식품이 된다. 고대의 건조식량, 말하자면 군용 장기 보존식보다 500년 앞선 비상식량이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점이 나온다. 추녀를 만들려면 높은 추운 산지 환경이 필요한데 발견 장소는 한참 아래의 뜨거운 해안이었다. 이는 누군가가 이 감자를 나라 전체를 가로질러 얼어붙은 고산지대에서 따뜻한 바닷가까지 운반했다는 뜻이다. 실제로 잉카는 거대한 제국 전역에 라마 행렬을 움직였고 먹을거리를 싣고 창고마다 나눠보냈다. 군대와 노동자, 국가를 위한 물자였다. 가볍고 오래가는 추녀는 이런 물류의 완벽한 화물이었다. 이 감자를 발견한 고고학자 리디오 발데스는 곧바로 특별한 발견이라는 것을 알아봤다. 추녀는 잉카의 중요한 식량이었지만 발굴 현장에서는 매우 드물다. 지난 100여 년 동안 비슷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다. 건조한 기후와 밀폐된 항아리가 감자를 살렸다. 그것들이 없었다면 두 알 모두 오늘날까지 남지 못했을 것이다. 사라진 황금 비축량. 제2차 세계대전의 가장 흥미로운 미스터리 가운데 하나는 제3제국의 금 보유고가 수수께끼처럼 사라진 사건이다. 나치 독일의 마지막 날 패배가 피할 수 없게 되자 제3제국 지도부는 금과 보석, 그 밖의 귀중품을 소련군과 연합군의 진격에서 숨기기 위해 적극적으로 옮겼다. 막대한 양의 금과 다른 보물이 유럽 전역의 여러 장소, 폐광과 산악 요새, 지하 벙커 등에 숨겨졌다는 증언이 많다. 하지만 이 보물의 상당 부분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수많은 전설과 이론을 낳았다. 그중 일부에서는 나치가 고대의 마법 의식과 오컬트 지식을 이용해 보물을 지켰다고 주장하다. 이런 이론에 따르면 재물은 단순히 숨겨진 것이 아니라 마법 장벽이나 보호주문으로 둘러싸여 외부인이 접근할 수 없게 했다고 한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오스트리아 토플리츠호의 황금이다. 전설에 따르면 나치는 금이 든 컨테이너를 접근하기 어려운 이 산악 호수 바닥에 버렸고 오늘날까지도 보물 수색이 계속된다고 한다. 바이에른과 체코 지역의 성과 벙커도 다른 귀중품이 숨겨졌을 가능성이 있는 장소로 거론된다. 수십 년 동안 찾아다녔지만 제3제국의 금 보유고 대부분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고 어디에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 역사 애호가와 보물 사냥꾼을 사로잡는다. 1152년 스페인 사모라의 시장에서 생선 장수가 마지막 성어 한 마리를 평범한 구두장이에게 팔았다. 그때 귀족 기사 고메스 알바레스의 하인이 나타나 자기 주인을 위해 그 물고기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장수는 이미 손님이 값을 치렀으니 물고기는 손님의 것이라며 거절했고 하인은 빈손으로 돌아가 주인에게 보고했다. 기사 고메스 알바레스는 이를 개인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무장한 사람들을 데리고 시장에 와 생선 장수와 구두장이 두 사람을 두둔한 이들까지 체포했다. 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귀족들은 산타마리아 성당에 모여 문을 잠근 채 주동자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논의했다. 그 사이 밖의 시민들은 문 앞에 장작을 쌓고 불을 붙였다. 성당은 안에 있던 사람들과 함께 불탔다. 불을 지른 이들은 이 일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을 알고 이웃 포르투갈로 달아났다. 그곳에서 왕과 심지어 교황에게까지 편지를 써서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고 귀족들을 고발하며 용서하지 않으면 포르투갈에 영원히 남겠다고 위협했다. 젊은 페르난도 왕은 생각 끝에 성난 도망자들이 남의 영토에 머무는 것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들은 한 가지 조건으로 용서받았다. 불탄 자리에 자기 돈으로 아름다운 새 성당을 지으라는 것이었다. 성당은 실제로 세워졌고 지금도 사모라에 남아있다.
곁에는 그 사건을 기념한 이름의 거리도 있다. 물고기 한 마리 때문에 성당이 불타고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두 왕국 사이에 정치적 충돌까지 벌어질 뻔했다. 늙지 않는 물고기. 지금까지는 주로 아주 오래된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지구에서 가장 오래 사는 척추동물로 여겨지는 살아있는 생물을 살펴본다. 바로 그린란드 상어다. 이 상어의 눈 수정체를 방사성 탄소로 분석한 결과 수명이 500년을 넘을 수 있다는 추정이 나왔다. 거대 거북이나 북극고래, 그리고 인간보다 몇 배나 오래 사는 셈이다. 가장 오래된 개체들은 깊은 중세 시대에 태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는 유럽 전역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대산업혁명까지도 수백 년이 남아있던 시기다. 오랫동안 이런 장수는 자원이 극도로 부족한 북극 심해에서 살아가는 데 따른 부수 효과라고 여겨졌다. 하지만 연구가 늘수록 이 상어의 생물학은 더 흥미로워진다. 지구의 거의 모든 동물은 나이가 들수록 대사 속도가 점차 느려진다. 그런데 그린란드 상어는 다르다. 갓 태어난 개체와 노령 개체의 대사율이 거의 비슷하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성장 속도가 믿기 힘들 만큼 느리기 때문이다. 1년에 고작 1에서 2cm, 나무보다도 느리게 자라고 어미 뱃속에서는 8태에서 18태를 보낸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다. 유전체를 복구하고 세포를 재생하는 독특한 메커니즘도 있다. 성체 그린란드 상어 대부분의 눈에는 빛나는 작은 각각류 기생충이 붙어 각막에 갈고리처럼 파고든다. 인간이라면 시력이 빠르게 손상될 상황이다. 이번 겨울 국제연구팀은 기생충에 감염된 130살에서 150살짜리 상어를 조사했고 시력이 젊은 개체만큼 예리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가장 오래된 개체는 500년은 넘길 수 있다는 점을 다시 떠올려보자. 천둥바위. 1782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표트레이스의 유명한 청동 기마상이 세워졌고 제작 과정에 관한 이야기는 많다. 하지만 조각상에 받침이 된 이른바 천둥바위 자체도 독특한 공학적 성취다. 이 거대한 화강암 단계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근처 콘나야 라흐타 마을에서 발견됐다. 원래 길이 13m, 높이 8m, 폭 6m였다. 무게는 2,000톤에 달했다. 18세기에 이런 거석을 크레인과 굴착기 없이 운반하는 것은 말도 안 될 만큼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얼어붙은 땅과 얼음을 이용할 수 있는 겨울에 옮기기로 했다. 바위를 나무 썰매에 올리고 아래에는 특별히 만든 홈을 따라 굴러가는 구리구슬을 놓았다. 수백 명의 노동자가 윈치와 밧줄로 핀란드만까지 끌어갔다. 이 단계에만 4달이 걸렸다. 그 다음 거석을 바지선에 실어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옮겼다. 다만 운송과 후속 가공 과정에서 크기가 크게 줄어 2,000톤이던 것이 1,200톤 정도가 됐다. 천둥바위는 사람이 직접 옮긴 역사상 가장 큰 반일암석으로 알려져 있다. 바알베크의 고대 거석조차 제자리에 남았지만 이 화강암 거인은 러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기념물 가운데 하나의 일부가 됐다. 피라미드 아래의 희생. 만리장성 인근의 청동기 시대 요새 정착지 스마오에서 고고학자들은 놀라운 고대의식의 흔적을 발견했다. 정착지 중심의 계단식 피라미드 아래에서 두개골로 가득 찬 구덩이 6곳이 발견됐다. 그 의뢰용 구덩이에는 약 80명의 젊은 여성 유해가 있었고 인간 희생의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됐다. 고대 중국에서는 실제로 다양한 이유로 인신제사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강의 신 허보에게 바치는 제물이거나 노예나 첩이 주인과 함께 저승으로 간다는 장례의식의 일부이기도 했다. 하지만 스마오의 젊은 여성들을 왜 희생했는지는 지금까지도 학자들에게 수수께끼다. 에메랄드 잔. 이 에메랄드 잔은 17세기의 보물로 252캐럿짜리 에메랄드 한 덩어리를 통째로 깎아 만들었다. 이렇게 큰 보석을 가공하려면 놀라운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유물은 매우 드물다. 표면에는 정교한 아랍어 명문이 새겨져 있어 이슬람 세계에서 만들어졌음을 보여준다. 아마도 보석 조각 기술이 최고 수준이었던 페르시아나 인도에서 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에메랄드는 아름다운 뿐 아니라 신비한 힘이 있다고 여겨졌다. 독을 맞고 지혜를 준다고 믿었다. 이런 돌로 만든 잔은 통치자나 고위 귀족만 소유할 수 있었고 특별한 자리에서 사용하며 주인의 지위를 드러냈다. 특히 육각형 형태와 부드러운 면이 빛을 받아 에메랄드를 안에서부터 빛나는 듯 보이게 한다. 이런 물건은 권력과 정신적 순수함을 상징했다. 오늘날 이 잔은 과거 시대의 위엄을 간직한 가장 희귀하고 값진 유물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구슬 드레스. 지금 보이는 것은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희귀한 의복 가운데 하나다. 이 드레스는 작은 구슬로 만들어졌으며 기원전 약 2550년, 즉 제사왕조 시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대피라미드가 건설되던 시대이며 귀족 여성, 어쩌면 여사제가 이런 옷을 입었을 수도 있다. 수백 개의 작은 파이앙스 구슬을 그물처럼 엮어 비늘이나 물고기 피부 같은 효과를 냈다.
얇은 리넨 튜닉 위에 입어 우아한 모습뿐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도 더했다. 이집트인들은 이런 옷이 보호와 신들의 호의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다. 수천 년이 지나도록 이런 형태로 남았다는 사실도 놀랍다.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고대 이집트 상류층의 패션과 전통, 미적 감각을 보여주는 유물이다. 오늘날 박물관에 보관돼 있으며 고대 직물 예술의 가장 뛰어난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운석 속 생명. 스리랑카 섬에서 발견된 운석을 연구한 연구자들은 이것이 단순히 우주에서 떨어진 돌 조각이 아니라 외계 기원의 흔적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분석에서는 미세조류의 화석처럼 보이는 구조가 발견될 거고, 일부 연구자는 이를 범종설, 즉 생명이 소행성과 해성을 통해 우주 곳곳으로 퍼진다는 가설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이 발견은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지구 밖에도 생명이 존재한다는 이론을 뒷받침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학계에서는 결과를 비판적으로 바라봤다. 일부 전문가들은 발견된 화석이 담수에 사는 지구 미생물과 지나치게 비슷하다고 지적한다. 운석이 지표에 떨어져 있던 동안 지구 생명체에 오염됐을 가능성도 외계 기원 가설을 반박하는 중요한 논거로 남아있다. 히틀러가 이집트의 운명을 결정했다. 1912년 12월 6일 이집트 아마르나. 독일 고고학자 루트비 보르아르트가 조각가 투트모세의 작업실을 발굴하다 채색된 석회암 여성 흉상을 발견하다. 얼굴은 완벽하게 대칭이고 머리에는 푸른 왕관이 씌워져 있었다. 흉상은 높이 47cm, 무게 약 20kg이며 왼쪽 눈에는 끝내 상감 장식이 들어가지 않았다. 마치 장인이 내일 마저 하려고 작업을 멈춘 뒤 돌아오지 못한 듯하다. 훗날 이 흉상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초상 가운데 하나가 된다. 파라오 아케나톤의 아내 네페르티티다. 당시에는 간단한 규칙이 있었다. 발굴품은 두 부분으로 똑같이 나눴다. 절반은 이집트가 갖고 절반은 발굴을 진행한 쪽이 가져갔다. 역사학자들은 보르아르트가 분배 과정에서 이집트 관리들에게 정확히 무엇을 보여줬는지 오랫동안 논쟁해왔다. 한 설에서는 흉상을 어두운 조명에서 촬영하고 실제보다 가치가 낮은 석고 물건처럼 문서에 적어 독일 측이 가져가게 했다고 본다. 보르아르트는 평생 이 주장을 부인했지만 의심을 완전히 없애는 문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남의 나라를 발굴해 그곳의 유물을 찾아낸 뒤 자신이 발견했으니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하는 비판도 이어진다. 결국 서류와 도장으로 합법화한 약탈이었다는 시각이다. 이집트는 한 세기 뒤에야 다툴 것이 아니라 당시부터 결정권을 가졌어야 했다는 주장도 있다. 흉상은 1913년부터 베를린에 있다. 처음에는 발굴 후원자의 개인 소장품이었고 1920년대부터는 도시의 박물관에 전시됐다. 같은 시기부터 이집트는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구해왔다. 특히 2000년대에는 이집트 고대 유물 최고 책임자가 공개적인 반환 운동을 시작하면서 목소리가 더 커졌다. 독일은 매번 같은 이유를 제시한다. 흉상이 운송하기에는 너무 약하다는 것이다. 독일이 네페르티티 흉상을 계속 보유하는 데 대한 비판도 크다. 이집트로 돌려보내 그곳에서 공개 전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흉상은 그들의 역사이자 이집트의 뿌리를 만든 민족과 문화를 상징한다. 독일에서는 대표 전시품이자 관광 명소라는 의미 외에는 다른 직접적인 역사적 연관성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네페르티티가 이 조각과 조금이라도 닮았다면 왜 이집트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라 불렸는지 이해할 만하다. 그 시대의 두개골 자료를 바탕으로 한 현대의 얼굴 복원도 3300년 뒤 이 인상을 뒷받침한다고 소개되곤 한다. 100년이 넘는 동안 이 흉상은 베를린의 비공식 상징 가운데 하나가 됐다. 우표에 잉스되고 수많은 기념품으로 복제됐으며 여러 시대의 독일 정치인들은 반환 논의 자체를 거부해왔다. 발굴품 분배의 법적 문제나 채색층 아래 석고 바탕의 보존 상태를 이유로 들었다. 이집트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반문한다. 정말 그렇게 약해서 운반조차 못한다면 3000년 동안 건조한 아마르나 모래 속에서 온전하게 남아있던 나라 밖으로 애초에 가져가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1930년대에는 흉상 반환 협상이 실제로 성사 직전까지 갔다. 이집트는 반환을 조건으로 독일의 자국 내 다른 고고학적 권리에 관한 유리한 교환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당대 증언에 따르면 아돌프 히틀러가 직접 개입해 흉상을 독일의 국가적 보물이라고 선언하고 양도 논의를 금지했다. 한 사람의 정치적 변덕이 거의 90년 동안 이어질 분쟁의 운명을 정한 셈이다. 만약 거의 한 세기 전 그 독재자의 결정이 없었다면 네페르티티 흉상은 지금 베를린이 아니라 카이로에 있었을까? 때로 문화유산을 둘러싼 분쟁의 운명은 법과 정의보다
역사적 순간 권력을 쥔 한 사람이 남긴 서명이나 변덕스러운 금지 명령에 좌우된다. 이집트나 고고학과 아무 관련도 없던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 자체도 논쟁을 더 씁쓸하게 만든다. 그저 그 시기에 권력을 잡고 있었을 뿐이다. 스페인의 신들의 청동 전차. 스페인의 카사스 델 투르뉴엘로 유적에서 고고학자들은 기원전 5세기에 청동 의뢰용 전차를 발견했다. 전체 구조의 절반 정도만 남았지만 규모와 제작 수준을 파악하기에는 충분했다. 바퀴 2개와 차체 일부가 확인됐다. 장인들은 청동 요소와 철부품을 복잡하게 결합해 전차를 만들었다. 수많은 장식은 의뢰용으로 사용됐음을 보여준다. 발굴 책임자 에스테르 로드리게스는 이 전차를 유적조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발견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다. 전차 표면에는 그리스와 에트루리아 신화에 나오는 강이신 아켈로우스가 새겨져 있다. 양옆에는 그리핀이 있고 차체는 마치 두 인물이 떠받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전설에서 하늘을 어깨로 떠받친 티탄 아틀라스를 닮았다. 전차가 나온 카사스 델 투르뉴엘로는 2014년부터 에스테르 로드리게스와 세바스티안 셀레스티노가 이끄는 스페인 국립연구위원회 팀이 발굴해온 유적이다. 전차 곁에는 길게 늘어나 양끝이 좁아지는 돌 재단이 있다. 펼친 황소가죽 같은 형태다. 청동기 지중해에서는 상품 화폐로 쓰던 금속 주개도 비슷한 모양이었는데 오늘날 누구나 금괴의 실루엣을 알아보는 것과 비슷하다. 재단 바로 옆에는 고고학자들이 연회장으로 해석한 건물도 있다. 따라서 전차는 이베리아 반도 남부에 살았고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금속이 풍부한 지역의 민족으로 알려졌던 타르테소스인의 종교의식과 의뢰연회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 기원전 5세기 말 성소 전체를 의도적으로 폐쇄하기 직전 마지막 의식에서 이 전차가 사용됐다는 설도 있다. 건물을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둔 것이 아니라 흙으로 덮어 온전히 봉인했다.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중요한 한 시대를 의식적으로 닫은 듯하다. 전차 옆에서는 먼 곳에서 온 다른 귀중품도 나왔다. 그리스 도자기, 밝은 돌로 만든 이집트 용기, 전사와 동물을 새긴 상아 조각들이다. 즉 타르테소스인은 그리스의 유명한 도시국가들이 등장하기 전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과 교역했던 셈이며 이 전차는 지금도 이 유적 발굴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로 꼽힌다. 이탈리아인 300만 명이 위험에 놓인 곳. 옐로스톤 초화산 외에도 지구에는 거대한 화산이 더 있다. 나폴리 서쪽에는 땅에서 끊임없이 유황증기가 솟는 섬뜩한 장소가 있다. 발밑의 땅은 따뜻하게 느껴지고 몇 년 사이에 땅이 실제로 몇 미터씩 오르내리기도 한다. 이곳은 불타는 땅이라는 뜻의 플레그레이 들판이라 불린다. 이름이 딱 맞는다. 그 아래에는 초화산의 칼데라가 있으며 알려진 첫 대규모 분화는 약 3만 9천 년 전에 일어났다. 규모가 너무 커서 그 화산재가 그린란드와 카카스에서도 발견됐다. 일부 학자들은 이 분화가 기후를 크게 바꿔 네안데르탈인의 마지막 소멸을 촉진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러시아 남부의 한 동굴에서는 네안데르탈인 뼈 근처에서 이 분화의 화산재가 발견됐다. 로마 시대 사람들은 화산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아름다운 마네 해안에 별장을 지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네로, 하드리아누스도 이곳에 여름 별장을 두었다. 오늘날 그 별장 유적의 상당 부분은 화산 활동으로 지반이 내려앉아 물속에 잠겨있다. 이곳에서 가장 이상한 현상은 브라디시즘이라고 불린다. 땅이 마치 숨쉬듯 천천히 올라갔다 내려간다. 18세기 고대 로마 시장터를 발굴할 때 해수면보다 높은 곳에 서 있던 대리석 기둥 3개에서 수미터 높이까지 해양 연체동물의 흔적이 발견됐다. 이는 지난 수세기 동안 기둥이 한때 물속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왔다는 뜻이다. 이곳의 땅은 자기만의 시간표대로 움직인다. 오늘날 나폴리와 플레그레이 들판 주변에는 약 300만 명이 살고 있다. 이탈리아 학자들은 하루 종일 감시를 이어가며 수백 개의 센서로 모든 흔들림을 기록한다. 앞으로 수십 년 안에 대규모 분화가 일어날 위험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제로는 아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땅이 다시 올라올 때마다 암석은 조금씩 더 약해지고 마그마가 위로 올라올 길을 찾기도 쉬워진다. 쉽게 말해 스프링을 계속 눌러 압축하는 것과 비슷하다. 언제 끊어질지는 모른다. 하지만 바로 옆에는 300만 명이 살고 있다. 난파선의 성배. 규모와 보존 상태를 이야기한다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 세계 고고학의 가장 큰 보물 가운데 하나로 인류가 제대로 접근하기 시작한 것은 2025년에서 2026년 무렵이다. 1708년 콜롬비아 해안에서 침몰한 스페인 갤리온 사노세오다. 성배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는 배 안의 보물이 오늘날 약 200억 달러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금괴 상과 은, 에메랄드가 든 상자들이 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고고학적 가치는 단순한 금액과는 다르다.
엄청난 수심과 차가운 물 덕분에 배가 매우 좋은 상태로 보존돼 있다. 2025년 심해 로봇으로 촬영한 명나라 자기들은 마치 방금 식탁에 올려놓은 것처럼 보였다. 산호세오를 둘러싸고는 진짜 법적 전쟁이 벌어졌다. 콜롬비아와 스페인 그리고 보물 인양업자들이 맞섰다. 콜롬비아는 이 배를 고고학 유산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지금은 역사상 처음으로 이 정도 깊이의 유물을 손상 없이 끌어올리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인양되는 대포 하나하나가 영국 함대와 벌인 마지막 전투의 순간을 전해준다. 단순한 금이 아니다. 폭발의 순간에 멈춰버린 식민 제공 역사의 한 장면이다. 이친돌. 레바노미네이션스 고대 바알베크 신전단지 근처에는 역사상 가장 큰 가공 석재 가운데 하나가 놓여 있다. 이친돌이라 불리는 이 거대한 단괴는 길이 19.6m, 폭 6m, 높이 최소 5.5m에 달한다. 무게는 약 1,500톤으로 추정된다. 이는 아프리카 코끼리 200마리와 비슷한 무게다. 일부 연구자는 이 돌이 바알베크 자체보다 더 거대한 구조물에 쓰일 예정이었다고 본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건설 장소까지 옮겨지지 않았다. 거대한 거석으로 유명한 바알베크 신전 단지는 서기 1세기에서 3세기 로마 통치기에 건설됐다. 다만 유명한 트릴리톤을 포함한 거대 석재 플랫폼은 그보다 훨씬 먼저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 거대한 돌을 가공하고 움직이려 했던 고대 건축가들은 대체 누구였을까? 어쩌면 바알베크는 훨씬 오래되고 발전한 문명이 남긴 유산이며 아직 흔적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것일지도 모른다. 고대 이집트인과 외계인의 관계라는 이야기. 고대 이집트와 미확인 비행물체의 연관성은 초자연 현상 연구자와 애호가들의 오랜 관심사다. 많은 주장은 추측에 머물지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세부도 거론된다. 일부 신전과 피라미드에는 오늘날의 미확인 비행물체를 연상시키는 그림이 있다고 주장된다. 가장 자주 언급되는 사례는 아부 신벨의 람세스 2세의 신전 벽면이다. 어떤 연구자들은 둥근 형태와 이상한 공기역학적 특징을 가진 비행 접시 같은 그림을 보았다고 주장한다. 또 미확인 비행물체를 다룬 것으로 해석되는 파피루스 기록도 거론된다. 한 번역은 이렇다. 하늘에 불의 원이 나타났다. 머리는 없었으나 입에서는 지독한 냄새가 뿜어져 나왔다. 몸은 거대했고 소리는 내지 않았다. 꽤 섬뜩하게 들린다. 비슷한 단기록이 약 3,500년 전의 기록자에게도 있다고 주장된다. 그 기록에서는 불타는 원반들이 하늘을 뒤덮었지만 파라오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병사들이 달아나는 것도 막았으며 이후 비행물체가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한다. 날개 달린 방패와 불의 원반 같은 표현은 고대 이집트의 종교 문헌에도 여러 번 등장한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철을 거의 생산하지 못해 매우 희귀한 금속이었지만 문헌에는 파라오를 위한 철제 왕자와 홀, 의복이 자주 언급된다. 태양신이 금속 의복을 입고 철과 불의 왕자에 앉았다는 표현도 있어 상당히 기묘하게 들린다. 세티이스의 장제전에서 발견된 아비도스 상형 문자도 자주 거론된다. 일부 미확인 비행물체 연구자들은 여기서 헬리콥터와 잠수함, 글라이더, 비행선을 본다고 주장했다. 오랫동안 사진 자체가 조작됐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실제 부조라는 사실은 확인됐다. 이후 고대 이집트인이 미래를 봤다는 주장이나 외계인이 시간여행을 하며 20세기의 일을 알려줬다는 해석까지 등장했다. 회의적인 학자들은 이를 강하게 부정한다. 서로 다른 시기에 상형 문자 두 겹이 겹쳐지고 그 사이에 회반죽이 손상되면서 우연히 현대 기계처럼 보이게 됐다는 설명이다. 비행 원반이 폭탄을 떨어뜨리는 듯한 다른 그림도 언급되지만 비판자들은 역시 자연스러운 해석을 제시한다. 람세스 2세의 검. 최근 이집트 북부에서는 발견이 이어지고 있으며 람세스 2세의 이름이 새겨진 검도 나왔다. 발굴은 엘브에이라주에서 진행됐고 과거 군대의 막사와 무기창고 일부였던 건축 블록이 발견됐다. 당시 병사들의 개인 물품도 함께 발견됐다. 이 발견은 에라브 카인 요새가 이집트군의 핵심 거점이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발견된 검은 청동으로 만들어졌고 람세스 2세의 이름이 적힌 카르투슈가 있다. 이 밖에도 무기와 부적, 위생용품, 소의 매장 흔적이 나왔다. 60년 넘게 통치한 람세스 2세는 이집트의 가장 위대한 파라오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 정글에 살았던 사람들. 오랫동안 고대 인류는 열대 정글을 피했다고 여겨졌다. 아프리카를 떠난 조상들은 사냥과 이동이 더 쉬운 열린 사바나와 해안에 정착했고 빽빽한 열대우림은 넘기 어려운 장벽이었다는 설명이었다. 어둡고 습하며 익숙한 사냥감은 적고 질병과 포식자는 많다. 그래서 인간은 그런 환경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고 봤다. 하지만 코트디부아르 남부의 발견이 이 생각을 뒤집었다. 베테일 유적에서 고고학자들은 석기를 발굴했다. 처음에 확실한 것은 단 하나, 이곳에 과거 사람이 살았다는 사실뿐이었다.
연대를 알아낼 방법이 없었다. 1980년대 요대계대 교수가 이곳을 조사할 때는 정밀한 연대 측정법이 아직 없었다. 수십 년 뒤 국제연구팀이 현대기술을 들고 현장으로 돌아와 석기가 나온 지층의 연대를 측정했다. 결과는 약 15만 년 전이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숲 가장자리가 아니라 한가운데에서 살았다. 학자들은 토양 표본을 채로 걸러 미세한 식물 잔해와 꽃가루, 잎조각을 찾아냈다. 결과는 분명했다. 꽃가루는 습한 열대우림에서만 자라는 나무와 야자류의 것이었고 푸른 적은 거의 없었다. 즉 유적 주변은 드문드문 나무가 선 숲 가장자리가 아니라 빽빽하고 축축한 정글이었다. 이 연대는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바꿨다. 이전까지 아프리카 열대우림에서 확인된 가장 오래된 인간 흔적은 약 18,000년 전이었지만 이번에는 15만 년 전, 거의 10배나 오래됐다. 결국 우리 조상은 생각보다 훨씬 일찍 정글까지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셈이다. 했고 혹독한 환경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잘 적응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제 이 장소를 직접 볼 수는 없다. 연구자들이 발견물을 조사하는 사이 베테일 유적은 파괴됐다. 채석이 시작되면서 고대 일적 자체가 사라진 것이다. 연구팀은 정말 마지막 순간에 자료를 확보했다. 조금만 늦었어도 인간이 15만 년 전 정글에 살았다는 증거는 영원히 사라질 뻔했다. 쿠웨이트의 섬뜩한 발견. 쿠웨이트에서 약 7,000년 된 독특한 점토 소상이 발견됐는데 현대의 외계인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모습 때문에 큰 관심을 받았다. 발견 장소는 기원전 6,0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바흐라일 유적이다. 소상은 기울어진 눈과 납작한 코, 길쭉한 두개골을 가진 머리를 표현해 현대의 외계인 이미지와 비슷해 보인다. 아라비아만 지역에서는 처음 나온 유형이지만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비슷한 유물이 이미 발견된 적이 있다. 이 소상은 독특한 토기와 인물상으로 유명한 우바이드 문화의 예술 전통을 보여준다. 흥미롭게도 현지 점토가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산 점토로 만들어졌고 이는 문화적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우바이드 예술에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 소상이 많았고 이번 발견은 고대 사회의 정신적 관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소상들은 종교의식과 관련됐거나 사회적 지위를 상징했을 가능성이 있다. 과학이 아직 우주에서 온 방문자의 존재를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정체불명의 비행물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이어진다.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끝까지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전한다.